이제는 그 의학 분야 두 분 발표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서양의학의 뇌과학 분야에서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의학 분야에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 그 의학 뇌과학 분야에서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경정신과에 계시는 김광기 선생님께서 뇌과학적 경지에서 본 분노라는 제목하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경정신과가 아니고요, 신경과입니다. 제가 신경과고요. 조금 다른 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전공이 뇌과학 전공이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에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뇌와 관련돼서 왜 우리가 도대체 우리 뇌는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접하실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가서 여기 보면 청소년기,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중학교 2학년은 안 계시고 중학교 2학년에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심리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저는 이제 뇌 과학적인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뇌과학이라는 것이 심리학하고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미 심리학에서 다 이론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뇌과학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사실 심리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심리학을 따라갈 수가 없고 인지심리학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행동심리학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첩되는 내용이 있으실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신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뇌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뇌가 있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뇌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 가지신 분 혹시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이 뇌라는 것이 예전에 이게 이제 사실은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주창한 이론인데, 뇌라는 것 안에 이런 이제 우주인이든지 누군가 있어가지고 어떤 존재가 있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뭐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들어오는 정보들을 보면서 뭐 버튼을 눌러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죠. 자, 이게 뇌입니다. 이제 사람의 뇌입니다. 사람의 뇌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자기 거 보신 분 계세요? 없죠. 가지고는 있는데 본 사람은 없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수술을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수술장 안에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뭐 무지개색으로 생기진 않았고요. 핑크빛으로 생겼습니다. 핑크빛으로. 피가 많기 때문에, 피가 아주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뇌를 왼쪽에서 본 겁니다. 왼쪽에서. 그래서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 뒤쪽입니다. 여기가 큰 뇌이기 때문에 대뇌고, 여기는 작은 뇌니까 소뇌죠. 그다음에 여기 뇌줄기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가운데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뇌 두 개, 왼쪽하고 오른쪽에 하나씩 있거든요. 사실은 두 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인데 그걸 잇는 이제 뇌량이라는 그런 구조물이 있고, 이건 그러니까 뇌를 위에서 본 겁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정수리에서 보면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고, 자, 이거 밑에서 보면 여기 뇌관을 자른 다음에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이는 데가 여기 축두엽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녹색.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축두엽이고 여기가 후두엽이고 여기가 전두엽이고 여기가 두정엽이죠. 자,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어요. 그렇죠?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다른데 본인의 언어 기능이 왼쪽에 있는 분은 손 들어 보세요. 뇌. 오른쪽에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잘 모르죠? 그럼 오른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왼손잡이도 꽤 계시죠? 오른손잡이는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언어 기능이랑
기억 기능이 이 왼쪽 뇌에 있습니다. 왼쪽 뇌. 그리고 왼손잡이는 양쪽에 있는 경우가 꽤 많고 왼쪽에 있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양쪽이나 왼쪽에 그 기능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전두엽, 축두엽, 두정엽, 후두엽, 여기가 손해죠. 손해.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이상한 영어가 쓰여 있습니다. 보면은 각각의 뇌에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알지는 못하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청각 영역이다. 여기가 말을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이다. 이쪽은 뭐 문장을 만들어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루카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다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정엽 부분은 이제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관장하는 데고, 이 뒤쪽은 우리가 이제 머리를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면 눈에서 불이 반짝하죠, 그렇죠? 예, 시각 영역이죠, 시각 영역. 그다음에 이 앞쪽이 전두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관장하고 조절하고, 그다음에 화가 났을 때 참을 수 있는 거. 여기가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진짜로. 이거 아무리 참고 싶어도 이게 명상을 해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없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축두엽의 안쪽에 보면 해마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이실 텐데 기억력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니, 설, 비, 신의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저는 원래부터 잘 몰랐었는데요. 저는 그 부처님이 그걸 구분하신 거 보고 너무나 저는 놀라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 오감이죠, 오감. 자, 여기는 혀에서 맛감각, 눈에서 시각, 코에서 후각, 청각, 뭐 촉각 다 있죠. 자, 영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맛을 느끼는 뇌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소리를 듣는 영역, 여기는 맛을 느끼는 영역, 여기는 시각적인 걸 느끼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중심 잡는 거죠. 중심 잡는 거. 뭐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몇 분은 계실 텐데 이석증 알아본 분 계세요? 이석증? 예, 계시죠. 여기 세반고리관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 문제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분노가 언제 생기죠? 저는 가장 많이 생길 때가 운전할 때입니다. 그렇죠. 운전할 때가 가장 많이 생겨요. 갑자기 욕이 나와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참지 못하고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뭐 이미 앞서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좀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좌절감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불합리하다, 불평등하다고 느낄 때, 뭔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평등하게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우리 인간은 불평등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계신 한정인 교수님한테 1,000원을 드리면서 이 1,000원을 거슬러서 900원은 박찬욱 교수님한테 드리고 100원만 가지세요. 아니면 그냥 가지지 마세요. 이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걸 하냐면 귀찮다고 안 해요. 나도 안 받고 박찬욱 교수님도 안 주죠. 근데 500원씩 가지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귀찮으세요? 예.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100원을 받는 게 그래도 이득인데 이 사람이 왜 900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으면 그러면 안 합니다. 사람은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도 사실 불평등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뭐 지속적인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신체적이거나 감정적 상처, 술이나 기타 약물 중독, 과도한 호르몬, 신체적인 것들도 있어요. 신체적으로 분노가 생기는 게 사소한 자극에도 참지 못하는 게 가장 흔한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든 호르몬의 문제든 어떤 약물에 의한 문제든 결국은 사소한 나를 건드리는 자극이 있을 때 그걸 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억제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감정과 뇌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해마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해마는 여기에 있는 기다란 물체고요. 여기 이제 구조물입니다.
머리 안쪽에 깊숙이 있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편도체는 이 앞쪽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실제로 다 요새는 MRI 찍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 해마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다 2개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저기 편도체도 다 가지고 계세요. 예. 어쨌든 안 가지고 계시면은 그분은 제가 논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희귀한 거니까. 어쨌든 붙어 있어요. 근데 붙어 있고 붙어 있는 구조물이고 요 해마라는 거는 기억력과 연관이 많이 되고 또는 뭐 그 기억력이란 게 언어적인 기억일 수도 있고 길을 찾아갈 때 어떤 뭐 장소를 기억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근데 편도라는 거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대뇌가 판단도 하기 전에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아, 도망가야 되겠다. 이걸 먼저 느끼는 게 이 대뇌가 아니고 대뇌의 이 피질 쪽이 아니고요.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가 재빨리 반응을 해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그 예전에는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혔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하다, 나쁘다, 좋다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인지하는 게 해마입니다. 그리고 이 해마라는 것이 이런 이제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고 이게 해마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과 기억은 굉장히 밀접한 또 연관성이 있겠구나 알 수 있죠.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이제 파페스라는 사람이 이게 뭐 독일 쪽인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뇌에 중요한 구조물이 있다. 그래서 해마를 포함해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구조물이 있고 뭐 이제 여기 해마의 부위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대상회 이건 전두엽의 이쪽에 있는 거 싱귤레이트에서 대상회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두체라는 거는 유두 모양의 뭐 모양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상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구조물이거든요. 뇌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많은 신호가 들어오고 또 나가요. 그래서 신호 처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여기를 딱 찾으면서 아 이게 감정 처리랑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 100년쯤 지나서 좀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건 감정 처리보다는 기억력이랑 연관되는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정리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도체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구조물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조적으로인 거는 해마 말고 이제 편도체가 되게 중요한 연관성을 가진다. 하지만 편도체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편도체 외에도 변연계에 속하는 뭐 아까도 말했던 대상이랑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구조물들이 감정 처리와 연관이 되고 그것이 기억력하고 굉장히 연관이 된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뭐 신경 전달 물질, 약물을 쓰게 되면 보통 이제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돼서 약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어떤 물질들이 있느냐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아세틸콜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프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분노 반응은 굉장히 강한 흥분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아세틸콜린이나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때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서 뿌려주면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을 인지해서 그거를 신호로 다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야 돼요. 수용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용체가 있는 구조물들이 도파민하고 노에피네프린하고 세로토닌 계열 이런 계열들이 서로 다른 구조물들의 영향을 수용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구조물들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그래서 분노는 주로 아세틸콜린이나 노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과 주로 관련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분노가 나오고요. 또는 이제 반대로 가바나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혹시 반대로 부족하면 오히려 그럼 또 분노가 또 쉽게 생기죠. 가바라는 물질은 아주 특이해서 억제성 물질입니다. 우리를 이제 어떤 흥분이 되면 적절하게 억제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안 좋은 질환도 생기고요. 몸에 뭐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분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아시죠? 분노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분노하면서 저기 거울을 안 봤어요, 그렇죠? 거울 안 봤지만 분노하는 모습을 보긴 하셨어요, 이렇게 헐크 분노할 때 눈동자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은 파랗지만 우리 보통 사람은 빨개지죠. 막 빨개지면서 옷이 뜯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체 반응은 눈동자가 이렇게 커지고 얼굴이 막 피가 쏠리면서 붉어지고 호흡이 막 빨라지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막 빨리 뛰고 막 많이 짜내요. 그러면서 혈관이 또 수축되면서 혈압도 올라가요. 그리고 식은땀도 나고 머리카락이 씁니다. 실제로 서요. 이게 왜냐하면 머리카락 밑에 근육이 있거든요. 그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근육이 있는데 얘가 서요. 쓰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탈납니다. 화가 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자, 이게 근데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옥스퍼드 딕셔너리 이런 게 있대요. 포스트 트루스가 올해의 단어다. 뭐냐면 감정 반응이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란 게 상당히 이성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하고 다른 점이 이성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감정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결정에 있어서 그 예로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을 얼굴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감정 반응이 그러면 우리 신체에 어떤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의사 결정에 작동을 하느냐 이런 거를 처음에 처음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리한 분이 다마지오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일종의 체성 마커가 있다. 몸에 있는 마커가 있어서 어떤 특정 자극에 의해서 뇌가 어떤 반응을 하고 그것이 우리 신체로 전달이 돼서 신체 반응을 하면 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고 그 신체 반응을 또 뇌가 또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안 맞는 거죠. 겉이 안 맞는다 그러는데 저기 미국 사람들은 그렇죠. 겉필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장이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서로 뭐가 잘 안 맞는 느낌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이죠. 괜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땐 뇌 구조물 중에는 이런 데가 이제 섬엽이라는 데랑 그다음에 뇌 안쪽에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앞니와의 정중앙에 밑에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잘 다칠 수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 코 바로 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부딪혀서도 다치고요. 여기를 심하게 치면 이쪽에 음압이 걸리거든요. 그럼 여기 또 다쳐요. 그래서 여기 또 손상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손상이 오면 갑자기 사람의 성격이 변합니다. 못 참아.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얘가 결국은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감정 반응에 의한 신체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인지하고 그거를 이제 그 의사 결정에 얘가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구조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 편도가 여기에 감정 반응과 연관되기 때문에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몸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뇌에서 인지해서 그런 반응들을 신체로 또 보내고 신체의 반응들이 또 뇌로 오고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머릿속으로만 자극이 들어오면 실제 신체 반응이 없어도 머릿속에서 그 반응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 몸에서 느껴지는 것이 없다 그래도 마치 그것을 떠올리거나 똑같이 비슷한 자극을 받으면 비슷한 이제 뇌의 그런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의사 결정에 그런 이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 점이 큰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으면 점이 큰 사람을 보면 다음부터는 믿지 말아야지 하는 게 기억으로도 남을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게 기억으로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느낄 때 신체 지도라는 것을 최근에 발표된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그 태블릿 PC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어느 부위를에서 그걸 느끼는지 이상 반응을 느끼는지를 손으로 이렇게 다 터치를 하라고 했더니 보세요. 화를 낼 때는 위쪽으로만 주로 느끼죠. 행복할 때는 전신이 이렇게. 그다음에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행복하고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 굉장히 근데 심장 쪽이 되게 좀 강하네요. 그렇죠? 사랑할 때는. 그렇죠?
그다음에 전신이지만 뭐 자신감 있을 때 이런 거고 그 외에는 좀 안 좋은 감정은 신체적인 반응도 덜하죠. 근데 이제 분노일 때는 이쪽으로 좀 약간 다른 것과 좀 다른 그래도 좀 다른 그런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분노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급성 작용이 있고 만성적인 작용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급성 작용하고 만성적인 작용. 일단 화가 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세틸콜린,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물질이 확 분비가 됩니다. 처음에 흥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뇌 영역들의 기능들이 처음에는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올라가니까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고 특히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뇌 영역 중에 전두엽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 조절하고 누가 한 대 때려도 잠깐 참을 수 있고 참았다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얘한테 복수를 할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전두엽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잘 참는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그런 자비의 능력도 사실 저는 전두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연한 사고가 안 되고요 정지가 되는 상태가 돼요. 요게 비슷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 시험을 볼 때 수능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긴장을 해서 시험지를 딱 받았더니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죠.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전두엽 기능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 부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쪽으로의 어떤 액세스도 잘 안 돼요.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접속 장애. 아무런 데이터도 안 떠올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심리적인 반응으로 온 게 아니라 실제로는 신체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성이 되면요. 이게 아까는 처음에 뉴로트랜스미터인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만성이 되면요. 코티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코티졸은 실제로 약으로도 많이 쓰는 우리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무릎 아플 때 먹기도 하고 그런 스테로이드 계열의 물질인데 이것이 분비가 지속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는 사실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뭐 안 그러면은 뭐 우리 몸이 망가질 테니까 나오는 물질인데, 근데 스테로이드인 코티졸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뇌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져요. 서서히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특히 많이 떨어지는 데가 해마를 포함하는 측두엽이에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두엽 기능도 떨어져서 어떤 의욕도 안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반응과 비슷해서 우울증하고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네, 이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노하면 처음에는 막 흥분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무기력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기력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반응은 아까 얘기했고 질환을 말하면 어떤 이상을 말하면 머리가 아프겠죠. 당연히 머리 아프죠. 요새 병원에 잘 안 오시더라고요. 머리 아프실 텐데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소화불량, 근육 긴장으로 인해서 온몸이 아프고 불면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만성 피로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아까 우리 또 권성만 교수님께서 또 잠깐 말씀하셨지만 심근경색도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근경색 그리고 뇌혈관, 뇌졸중. 제 환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보면 제 환자분 중에 심장 부정맥이 있었던 분이 계시거든요. 심장 부정맥. 근데 그 심장 부정맥이 중에 심방세동이라고 있어요. 심방세동이 있는데 이 심방세동은 그 뇌경색을 잘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이분이 입원해 계시다가 전화로 남편분하고 좀 다투셨어요. 심하게 다투고 나서 갑자기 심방세동이 막 악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뇌경색이 생겼어요. 큰 혈관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급성적인 반응도 있지만 만성적인 또 심장이나 뇌 혈관계의 이상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혈액 응고 기전의 이상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나와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해서 비만이 된다.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유궤양, 위암 같은 것, 암의 발병률도 증가된다는 실제 보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권성만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분노를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고 주변에 대한 주변 기억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그냥 설명 제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쪽은 작업 기억이라 그래서 우리가 요 순간에 한 10초, 20초 동안 머릿속에 담고 있는 기억이 작업 기억이거든요. 작업 기억. 근데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때 그런 흥분이 되면 요거를 다 방해합니다. 새로 넘어가는 거랑 여기서 유지되는 걸 다 방해해가지고 방해를 해요. 근데 또 하나는 중요한 사항은 오히려 해마하고 편도하고 너무 밀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남습니다. 중요하게 누가 나를 쳤지, 누가 한 대 때렸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쳤지 이것만 기억하고 주변에 어떤 사항이 있었고 누가 있었고 이런 건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났을 때랑 비슷한데 어쨌든 중요한 중심 사건에 대한 기억은 강하게 남습니다.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 대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쓰나미로 인해서 기억력 장애 생기는데 급성기에는 이제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의 분비로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해마 부위의 뇌열량이 증가되고 그래서 중심 기억은 강하게 고착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주변 기억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만성기가 되면 코티졸의 분비가 증가되면서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세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일과성 전기억 상실증이라고 반나절 또는 한나절 또는 하루 정도의 기억을 동안 기억을 전혀 못 해요. 내가 어저께 최근의 일들 기억 못 하고 몇 년 전 거는 좀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상황도 전혀 방금 전에 들었던 거를 자 이제 우리 가게 가서 돈을 받았으면 돈 받은 사실도 기억을 못 해요. 입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입력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하루 전에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최근 기억을 못 하는 상황이 돼요. 이런 분들은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많은 경우에 다투는 경우죠. 누구랑 만약에 다투고 나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MRI에서 보시면 여기가 해마입니다. 여기 해마에 동그랗게 점이 생겼죠. 여기가 손상을 받은 거예요. 아주 작은 손상을 받은 거죠. 해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되고 그래서 새로운 기억에 입력이 안 됩니다. 자꾸 물어봐요. 들은 거 또 물어보고 그 메멘토에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었죠. 입력이 안 돼서 몸에 적어놓는 그런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오십니다. 대부분은 금방 좋아져서 가시죠. 그래서 근데 이런 뇌 기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저희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의학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게요. 심리학에서 개발해내면 차용하고 저기 공학에서 개발하면 또 차용하고 또 이렇습니다. 생물학에서 개발한 것도 다 의학으로 차용해서 저희 실제로 환자들한테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제 잡학이라 그러죠. 잡학. 여기 이것저것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뇌 기능을 찾아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의학의 장점은 하나는 이제 병변 연구가 있습니다. 뇌 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의 기능이 어디가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상인을 대상으로는 그런 이제 어떤 특정한 뇌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서 뇌파를 찍는다든지 그다음에 MRI를 찍는다든지 펫이라고 해서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는 걸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뇌에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딱 주면 여기다 전기 자극 주면 이렇게 움직여요. 실제로 운동량에게 주면 움직입니다. 그런 식의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병변 연구에 이제 뇌 손상을 받은 환자의 연구에 유인데요. 이 환자는 이제 공사장 같은 데서 이제 뭐가 폭발하면서 이런 것이 머리에 박혔어요. 박혀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제 수술할 기술이 없으니까 1800년대니까 미국이었거든요. 위아래로 잘라서 살았어요. 그냥 머리에 담고서. 네, 어쨌든 근데 감염이 어쨌든 뭐 몇십 년 살았습니다. 근데 감염의 문제만 없으면 사실 빼낸다고 해서 빼내도 사실 손상받은 부위가 되살아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빼는 게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두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산 능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인데 여기 어디냐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앞에죠. 그래서 손상을 받았는데 근데 계산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뭔가 사업을 하면 다 말아먹어요. 뭔가 조절이 안 돼요. 계획의 실행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되고 카드 게임을 하면 돈을 다 잃어요. 그래서 그리고 충동 조절이 안 돼서 맨날 싸워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죠. 여기가 그런 데구나. 응? 참을성도 없게 만들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그런 영역이구나 알게 됐죠. 그다음에 뇌파 연구는 이게 보통 찍는 뇌파 임상에서 이제 저희 환자들한테 찍는 뇌파거든요. 이렇게 붙이고서 각각의 전극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누가 내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여기 뇌 세포들이 활동을 하면 전기 신호가 나와요. 그걸 감지해내는 겁니다.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발생되고 있는 전기 신호를 잡아내는 뇌파를 찍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특정한 뇌파가 나오면 특정 부위에서 특정 뇌파가 나오면 그걸 이제 뭐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이제 사건 유발 전이 검사라고 합니다. 사건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그 자극이나 태스크 과제를 사건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양전자 단층 촬영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 이제 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찍죠. 암 환자가 어디 전이 됐는지를 찾아내는 데 찍는데 이게 이제 보통 찍는 게 포도당 펫이에요. 포도당 펫. 암 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데 뇌세포가 또 특이한 게 뇌세포는 딴 건 안 먹어요. 단백질 그런 거 안 먹어요. 단백질, 뭐 지방 이런 거 지방은 나중에 먹긴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포도당밖에 안 먹습니다. 다른 거 안 먹습니다. 뇌세포가. 그래서 뇌세포가 일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가요. 포도당이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도당 대사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피에 있는 물 분자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딱 붙여가지고 어떤 뭐 일을 막 하게 해요. 어떤 과제를 줘요. 뭐 특정한 그 인지기능 과제를 줘서 어디에 그 뇌혈류가 많이 가는지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능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것은 요거는 MRI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찍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 찍어본 분들 계시죠? 예. 시끄럽습니다. 일단 시끄럽고 들어갈 때 커다란 자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자기장의 자석이 있기 때문에 자석 통에 들어가서 찍게 되는데 결국은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뇌세포가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혈류량이 증가되거든요. 그거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찾아내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감정 반응을 이걸로 이제 측정해 봤더니 뭐 실제로 기존의 병변 연구에서 동물 실험에서 나타나는 영역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보면은 그 위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뇌기능이라는 것은 한 부위에서만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위가 네트워크를 이뤄서 일을 하고 있구나. 네트워크를 이뤄서 협동해서 하고 있고 그 영역이란 것이 감정별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요.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뭐 이게 각각의 그 검사의 그 장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얼굴 표정을 인지하는 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표정을 인지할 때 일단 사람의 얼굴이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각 영역에서는 그걸 처리를 못해요. 처리를 못하고 요 방취량이라는 여기 축두엽의 아래쪽 요 안쪽에 요 축두엽의 안쪽에 있는 요 노란색 있는 부분 특히 뒤쪽에서 처리를 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아니면 텔레비전인지 이걸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요쪽에서 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화를 내는 얼굴을 잘 찾아낸다. 응? 다른 표정보다. 응? 그러면 왜 화를 내는 얼굴 잘 찾아내야 될까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죠? 저 사람 화내다가 한 대 때릴 수 있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표정이 있는데 자,
보세요. 아까 이제 필터링이라는 우리 단어를 아까 권성만 교수님 쓰셨는데 여기서 사람 얼굴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죠? 신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몇 개인데, 그렇죠? 예. 사람이 특이한 게 사람 얼굴 빨리 찾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선택적인 시각적 주의 집중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또 학습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어요. 학습에 의해서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글자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분 혹시 예, 안 계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거꾸로 된 걸 찾아라. 그러면 되게 빨리 찾아요. 여기서는. 근데 거꾸로 된 걸 중에서 똑바로 된 걸 찾아라 그러면 좀 오래 걸립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데 한자를 안 배운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전적 지식이 영향을 주는 사전적인 지식이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봤더니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게 환한 얼굴이 더 뭐 잘 찾는다 그랬는데 다른 실험 또 비슷하게 또 다른 실험을 했더니 오히려 이제 그 반응 시간 찾아내는 시간이 짧은 게 더 빨리 찾는 거잖아요. 이 실험에서는 환한 얼굴을 빨리 찾았고요. 이 실험에서는 그 해피한 얼굴을 더 빨리 찾았어요. 여기를. 그래서 어쨌든 뉴트럴한 거, 감정이 없는 거보다는 표정을 짓는 얼굴을 더 잘 찾아내는 것 같다. 하지만 표정이 꼭 해피한지 화를 내는지 그거를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구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특이한 모양을 평범한 표정이 없는 무덤덤한 얼굴보다 좀 특이한 모양을 더 잘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 청소년기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또 그림을 또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임신에서 출생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라는 과정이죠. 임신해서 이제 10달 만에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 뇌가 자랍니다. 나올 때 보면은 뇌가 돼 있죠. 처음에는 세포였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나면 이렇게 이제 완성된 뇌가 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자랍니다. 근데 가장 많이 자랄 때가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죠. 뱃속에 있고 여러분 시냅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게 시냅스입니다. 시냅스. 그래서 시냅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이 생긴 그 연결망은 중에 필요 없는 거는 이쪽에는 잘라내요. 이제 자라면서 필요 없는 건 가지치기를 합니다. 필요 없는 건 가지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되고 그다음에 세포도 처음에 필요해서 생겼던 세포도 나중에 이제 나와서는 죽습니다. 필요 없는 세포들 죽어가고 그다음에 20대 이후에는요 늙습니다. 저도 늙고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냥 변하고 있는 거죠. 늙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숫자랑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죠. 자 보세요. 나이에 따라서 이제 전체 뇌의 부피 변화를 보면은 남자랑 여자가 좀 달라요. 약간 다르죠.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가 더 크긴 해요. 일단 더 똑똑한 보세요. 그러면 머리 크기랑 똑똑한 건 별로 상관없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더 똑똑한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나이에 따라 15세 정도 되면 남자는 그 다음부터 조금씩 크기 자체는 좀 줄어드는 거죠. 플래토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여자는 좀 더 조숙하죠. 좀 더 빨리 좀 더 이렇게 좀 성숙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뭐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이때는 성숙되는 과정이에요. 필요 없는 거를 가지치기 하고 줄어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위별로 보는 거죠. 여기가 전두엽, 여기가 두정엽, 그다음에 측두엽 보면은 전두엽인 경우도 보면은 12세, 10세 최고를 이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죠. 가지치기 줄어들고 두정엽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때쯤. 근데 측두엽은 이때요. 16세 이상. 측두엽은 고등학생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쯤. 그다음에 여기는 회백질이라 그래서 뇌의 겉에 껍질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섬유들이 있는 데를 이제 회백질이라고 하거든요. 회백질은 이때 점점 늘어나요. 연결망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각각의 뇌세포 사이의 연결망은 20대까지는 쭉 늘어나요. 쭉 연결망이. 그러니까 뇌세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머리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이제 얼마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있느냐
세포들 사이에 그 정보 교환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때가 지금 이제 12세 중2인가요? 만으로 12세니까 그렇죠. 이제 중2 이때부터 이제 말썽을 일으키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특성이 이제 아직 성숙하지 않았어요. 안 왔고 그래서 충동 조절이나 감정 표현이 굉장히 미숙하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험적 지식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생각도 잘 안 하고 뭐 경험도 없고 또 하나는 감정 반응을 해석하는데 중대한 오류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그걸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뭐 공격하려고 했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해석하는 오류를 보여서 잘못된 사회적 반응을 보이는 거고. 그래서 하지만 이때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잘 해주셔야 돼요. 심리학 쪽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사회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을 위한 이런 단계를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천하게 일으키는 질환의 예 중에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우리 아까 권성만 교수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 과민성, 에너지가 과도하고 손발이 막 떨리고 이런 것들이 뭐 간헐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죠. 폭발성입니다. 설이 아니고.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과도하게 흥분하기도 하고 사람을 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정신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사회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고요. 뭐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런 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 중에도 꽤 많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때 느꼈던 그 공포심이 플래시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딱 떠오르면서 몸에서 느껴집니다. 느껴지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게 겉으로는 뭐 검사를 해도 이상이 안 나오니까 뭐 좀 본인은 굉장히 고생을 하죠. 나중에는 이제 만성적이 되면 해마, 편도, 대상이랑의 부피가 줄어든대요. 결국은 저쪽에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좌반구 기능의 이상도 있다. 좌반구 기능, 언어 기능, 뭐 기억 기능 이런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치매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을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제 전체 인구의 한 반 정도, 전체 인구의 80세가 되면 한 30%는 치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고 85세가 되면 40% 이상 치매 환자들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치매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이제 전축두엽 치매, 뭐 루이체 치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기타 뭐 굉장히 드문 치매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초기에는 비교적 얌전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처음에는 측두엽 기능에 장애가 먼저 생기기 때문에 보통 기억력부터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경우에는 말기까지 참 성격 좋은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 응만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는 말도 못 하시거든요. 말도 못 하시는데 끄덕끄덕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끄덕끄덕 밥은 잘 드시고 그래서 그런 치매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 알츠하이머 치매도 중기 이상이 되면 전두엽 기능 이상이 생겨서 성격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화를 또 잘 내요. 또 분노 조절이 안 되면서 화를 잘 낼 수가 있고 막 갑자기 이상하게 화를 내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똑같은 상황도 기억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자꾸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되니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하고 연관되는 치매인데
유경우랑 프론토템포럴 디멘시아랑 전축 뒤엎 치매랑 같이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더 초기에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충동 조절이 더 안 되고 성격이 변합니다. 아주 뭐 성인 군자 같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화를 잘 내고 막 폭력적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는 보통 진단 후에 한 10년 정도를 보거든요, 예후를. 근데 이제 여기는 5년에서 10년 그 사이로 보고, 그다음에 류이체 치매라고 있는데 류이체 치매는 조금 달라서 이제 파킨슨 증상도 좀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뭐 다른 치매들도 그렇지만 환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밤에 오면 아무도 안 왔는데 거기 애들이 왔다 갔다 그러고 누가 떠든다 그러고 막 그래요. 환각이 있을 수 있는데 류이체 치매는 이게 되게 초기부터 되게 심해요. 가지고 환각을 막 버라이어티하게 막 보세요. 막 칼라도 보이고 이런 류이체 치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괜히 하는 건 아니고요. 치료할 때 더 조심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조절하는 법은 아까 권성만 교수님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 할 게 없어요, 사실. 이 앞에 그냥 여기 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고 제가 의학적 경제에서 딱 하나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 거 이거 보셨어요? 예. 농담이 아니고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반응 때문에 코티졸 레벨이 올라가서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때 뇌 기능이 떨어질 때 특효약은 단 것입니다. 단 것. 근데 당뇨병도 있는데 뭐 단 거 먹으라고? 네,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단맛을 느끼는 것 자체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거는 저희 실험적으로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다고 초콜릿 계속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예, 당뇨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드시고 나머지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게 최근에 제가 월정사를 갔었는데요. 월정사 갔다가 그 상원사 올라가는 선제길이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예쁘죠. 예. 이렇게 이제 이게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노란색도 있고 참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화롭게 어떻게 보면 빨간색은 분노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노 반응이 없으면 아까 이제 몸이 없으면 분노 반응이 없다고 아까 김호기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노 반응도 가지면서 또 다른 뭐 즐거운 마음도 가지면서 조화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앞에서 오전에 논의했었던 불교라든가 또 오후에 사회학, 심리학 분야에서 분노를 논한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뇌과학적 관점에서 분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분노가 신체 뇌의 어느 부분과 연관되는지는 이제 감정을 느끼는 편도나 해마 부분과 연관되고 그 분노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는 전전두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분노하면은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신경 전달 물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그 뇌 신경 과학에서 사용되는 연구 기법이 뭔가 말씀해주시고 또 치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분노에 대해서 뭐 불교 쪽에서도 그렇고 사회 과학 쪽에서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분노를 어떻게 그 원인이 뭐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말할 수 있고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선생님 뭐 심리학 분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특별히 뇌과학적인 차원에서 분노를 논하는 것이 분노를 치유하는 방식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답변은 아주 간단하고요. 아직 뇌과학적으로 아직 그 해결책이 없습니다. 없고, 근데 뭐 그 화를 잘 내는 이상 행동이 심하면 약을 먹이죠.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뭐 화를 낼 때 그러면 어떤 뭘 먹으면 좋으냐, 어떤 약을 먹으면 뭐 되느냐, 아직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사실은 이제 저희 심리학이나 사회학 하시는 분 아니면 우리 정치가들께서 좀 잘해주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현재 상황에서 아직 해결책은 못 찾았다는 것이지 뇌과학적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결국 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정을 연구를 하겠죠. 뇌과학적으로. 예, 사실은 조절을 할 수는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약물이든 아니면 전기 자극이든 예. 아니면 어떤 다른 수술적 기법이든 결국은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뇌를 자극하면 분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있죠. 예, 근데 이제 억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일반인들한테. 이건 뭐 만약에 이제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해가고 있죠, 환자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환자들한테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확립이 된다 그러면 그런 기법을 일반인한테 뭐 혹시 쓸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없지는 않고요. 말씀이 맞습니다. 예, 뇌과학적 방면에서 그 분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